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철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2023년 경영지도사 2차 재무회계 일단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재무관리 분야고. 일단 제 연락처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일단 김승철 회계사고,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개 연락처 필요하시면 적어두시고, 저한테 뭔가 질문하실 때 아마 지금 현재 찍는 온라인 동영상이 복습 동영상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온라인 동영상으로 일단 질문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하실 수도 있고, 카페에다가 이제 질문 올리셔야 돼요. 이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질문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막 그렇게 난해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만 100% 열심히 들으셔도 웬만한 거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때려주기도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뭐 이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진도 나가기 전에 OT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2차 재무회계 학습 전략. 뭐 열심히 하는 것 빼고 특별한 게 없는데. 자, 일단 배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회계학이 100점 배점이죠. 3개 과목, 재무관리, 회계학, 그 다음에 세법 3개 과목인데 각각 100점 만점이라. 근데 그 중에서 회계학이 다시 이게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두 개로 쪼개집니다. 실질적으로 회계학은 두 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냐면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가 내용도 다르고 책도 다르고 강사도 다 다르잖아. 다르기 때문에 회계학이 실질적으로 두 개 과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두 개 합해서 100점 만점 맞아. 100점 만점 맞는데 문제는 요 중에서 재무회계가 50점 배점이고 원가회계가 또 50점 배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바뀌었어. 옛날에 한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6대4였어요. 6대4. 재무회계 60%, 60점, 원가회계 40점. 그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재무회계가 원가회계 내용이 거의 한 2배에서 3배 가까이 되거든. 근데 지금 이제 100점, 100점이니까 둘 다 똑같으니까 재무회계 강의할 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가회계가 여러분들이 약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 분량은 재무회계 절반도 안 돼. 절반도 안 되고 내용도 원가회계가 한번 폭탄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그렇게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에 약간 얘들은 문제풀이 포맷이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어.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이 원가회계를 여러분들이 문제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 다 맞춘다고 생각하셔야 돼. 거의 다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재무회계는 지금 제 책 요거 제가 줄여가지고 이제 700페이지라. 왜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안 됐어요. 재무회계도 요거 교재 요건데 이게 이제 재작년인 건데 원래는 한 300페이지밖에 안 됐어. 내가 경영지도서 강의한 지는 10년 가까이 넘었네. 이제 10년 넘었다 야. 옛날에는 시문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산부채 자본 3개밖에 안 나왔어요. 자산부채 자본 일반적인 회계 처리 그것만 나오다가 2017년인가 18년에 이제 수험생들이 약간 증가하기 시작하는 다음부터 뒷부분에 특수회계도 시험문제 나온 거는 옛날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회계 변경 오로 수정, 그 다음에 현금흐름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특수회계 다 나오지. 토가금융상품 나왔지. 그 다음에 뭐 주식기준 보상 나왔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 리스트도 나왔지. 그 다음에 시험문제 별로 안 나오던 이제 차이분과도 나왔지. 아니 구석구석 다 내는 거라 이게. 다 내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 100점 배점인데 문제가 또 배점 구성이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00점 만점인데 이게 각각 재무회계 30점 배점 논술형 문제라고 합니다. 요거 한 문제 하고, 그 다음에 10점 배점 약술형 문제라고 해. 요거 두 문제 나와요. 그래서 재무회계 토탈 50점이고 원가회계 똑같아. 원가회계도 30점 배점 논술형 문제 한 문제 플러스 10점짜리 약술형 문제 두 문제. 그래서 토탈 재무회계 50점, 원가회계 50점인데 문제는 얘들 논술형 문제 30점 배점. 이게 30점 배점의 문제를 하나의 주제에다가 몰빵해서 내거든. 몰빵해서 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내가 원래는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한번 건너뛴 주제에 있을 거 아니겠어.
원가에 있는 챕터가 밀로 안 되니까 다 공부한다더라도 전문에는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 만약에 일부 제꼈는데, 만약에 그 중에서 30점, 100점짜리 문제 하나 튀어나오면은 30점 통으로 날리는 거잖아. 통으로 날리면 다른 거 다 맞아봤자 70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70점 택도 없겠지. 그치? 근데 이런 리스크가 상존하는 게 재무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30점, 100점짜리 문제가 일단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원가에게는 웬만하면 다 맞춰줘야 돼. 다 맞춰주고, 만약에 그런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재무회계에서 그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원가회계를 전략 과목으로 생각하시고 거의 100%다 맞는다, 열심히 하셔야 돼. 그리고 재무회계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할 수 없고, 제가 매년 작년에 나왔다 하더라도 또 원래 또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있지. 그런 것들은 강의한다고 해. 근데 작년에 나왔으면 원래는 안 나올 주제가 있어. 그런 것들은 원래는 건너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오케이? 그까지 하려면 한 70시간 강의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약간 좀 선별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다. 강의 실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보강으로 올릴 거예요. 보강으로 올리는 거에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강의를 진행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좀 올려나오기 힘들다고 하는 거는 제가 지킬 거다. 그건 일단 들어주셔야 돼.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일단 우리가 이제 배점이 구성되기 때문에 원가에게는 일단 여러분들이 100%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재무회계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시험 본다. 대신 저희 전략은 뭐냐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끼는 챕터가 거의 없도록 할 거예요. 거의 없도록 할 거고, 근데 모든 챕터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30점 배점짜리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30점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최소한 15점에서 20점 정도 풀었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커브에서 공부하는 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커브해 가지고 웬만하면 넓게 이제 제가 커브에서 강의를 할 테니까 제가 얘기 드린 거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돼. 그리고 책은 솔직히 다 강의할 수 있으면 이 책만 봐도 돼. 솔직히 뭐 모의고사 뭐 이제 뭐 그리 다 필요 없다니까. 왜냐면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이 최근에 경영지도사 2차 시험이 난이도가 좀 높아가고 있어요. 근데 높아지고 있다는 게 그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엄청 깊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범위가 넓어지는 것 뿐이라고. 범위가 대부분의 문제는, 물론 가끔씩 있죠, 이건 이런 문제를 여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한번 봤으면 맞추고 못 봤으면 틀리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부하면 거의 90% 맞출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약간 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합격 전략은 재무회계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범위를 좀 넓게, 대신 깊이는 너무 깊지 않게, 그냥 책에 있는 예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커브해서 문제 풀어도 웬만하면 재무회계 때문에 떨어진 일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논술형 문제, 약술형 문제, 이 두 개 차이는 뭐냐? 난 보기에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고, 얘가 좀 덩치가 크다, 얘가 좀 덩치가 작다, 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옛날에는 말만 보면은 야, 이건 계산 문제 해주고 이건 말 문제 해주지 않겠냐,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얘도 계산 문제, 얘도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얘도 말 문제, 얘도 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유행의 차이가 아니고, 성격의 차이가 아니고, 그냥 얘는 좀 덩치가 크고 물음이 좀 많고, 얘는 덩치가 좀 작고 물음이 한두 개밖에 없다. 그 차이 빼고는 없다. 대신 하나의 주제를 몰빵해서 30점 문제 내기 때문에 약간 좀 리스크가 있는 게 이 문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유형은 계산형 문제도 있고 이론형 문제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론형 문제의 비중이 회계학이라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높았어. 이게 7이고 이게 한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한 10년 전, 한 8년 전, 9년 전, 그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정신을 좀 차렸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회계학 문제답게 계산형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비중은 한 7대3, 어떤 경우에는 8대2, 어떤 경우에 9대1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 재무관리 분야 2차도 회계학이니까 당연히 계산형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오케이? 그리고 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얘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체크를 해드릴 텐데, 그거 말 문제 위주로 나오는 것들은 그거 이제 몇 개만 좀 체크하시고, 그거 키워드를 좀 암기하셔야 돼. 그 키워드 위주로 일단 여러분들이 말 문제 나왔을 때, 그거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면 거의 100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일단 계산형 문제 위주로 일단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시험이니까 이제 주관식으로 이제 답변 쓰셔야 되겠지. 주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수기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지. 근데 그 답안 작성 방법을 연습을 해야 된다 써놨는데, 이거는 뭐 한 두세 번만 해보시면 뭐 어렵지 않아. 계산형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엄청 복잡한 계산형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계산 연산 과정을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풀어 쓰시면 돼.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 풀 때 제가 이제 판서해 드리거든. 그거 똑같이 푸시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다고. 그리고 약
이론형 문제, 약술형 문제가 이제 답안 작성하는 방법, 뭐 보통 이제 뭐 세무사 2차 같은 경우에는 뭐 세법학 이런 것들은 기승전결 나눠가지고 좀 이제 좀 복잡하게 써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론형 문제가 거의 이제 장단점 아니면 그 뭐 해당 뭐 이제 회계 처리 그 이제 정의 그 정도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거 한 두세 줄 키워드 포함해서 풀어 쓰기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 작성 방법 이게 뭐 특별히 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모범 답안을 샘플을 하나 이제 책의 맨 끝에 집어넣어 놨을걸? 어디 갔노? 교재 735페이지 한번 보세요. 735페이지. 735페이지, 736페이지 두 페이지 걸쳐가지고 이거 아마 무형자산 비한정 내용수 이게 앞에 이제 교재 문제에 있는 객관식 문제일 거예요. 중간식 문제일 거예요. 그거를 제가 답안 작성 예시로 이제 표현해 놨는데, 요거 딱 한번 보시면은 이거 답안 작성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게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딱 보시고 제가 나중에 또 별도로 얘기 드릴 거라, 진도 좀 나가고 난 다음에 별도로 얘기 드릴 텐데, 요거 딱 보시고 모범 답안 한번 몇 번 작성하는 연습만 하시면 답안 작성을 잘못해가지고 떨어진 적은 거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 결론적으로 3번은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못하고, 결론은 4번 5번인데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출제범위다. 출제범위. 경영지도사 2차 시험 이제 강의하기 제일 힘들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면서 문제가 잘게 쪼개지다 보니까 한 문제당 배점이 작기 때문에 약간 좀 지엽적인 부분은 제게도 당락에 남은 지장이 없다고요. 근데 얘는 얘기 드린 것처럼 문제가 30점짜리 배점 문제가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얘들은 제꼈다가 이 문제 나오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잖아. 큰일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깊게 공부하는 건 필요 없어요.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커버해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최근에 나왔던 지엽적인 주제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챕터를 다 공부하는 건데, 다만 그거를 100%다 공부할 수는 없고, 일단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최소한 15점에서 20점 정도 풀었을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범위는 최대한 넓게. 오케이? 근데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 솔직히 이거 강의할 때 제일 힘들어. 근데 최근에 특수회계 주제로 나온 거 봤을 때 강사들이 보통 이제 집어서 강의하는 거는 솔직히 좀 리스키하고, 최근에 이제 지엽적인 부분 나왔던 거 빼고는 웬만하면 다 커버해서 강의할 거다. 근데 그렇게 강의할 때 실강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모자란 것들은 제가 온라인으로 올리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거까지 다 들어주셔야 돼. 오케이? 자, 일단 범위는 최대한 넓게. 대신 얘기 드린 것처럼 난이도는 낮아요. 난이도는 가끔씩 제가 보기에는 2019년에 리스가 약간 난이도가 있었지, 그 빼고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고, 그러니까 알면 거의 100% 맞출 수 있는 정도 난이도로 나왔기 때문에 괜히 뭐 딴 책 보면서 뭐 이제 이상한 연습 문제 풀 필요 없고, 제가 요 교재 있지, 교재에 예제하고 연습 문제 정도만 풀어도 합격한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100% 내가 장담한다, 그렇게 얘기 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 경영지도사 2차 제목에는 모의고사나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 완독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대신 얘들도 뭐 약간 일부 좀 필요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줄쳐드린 내용이 있거든. 그것만 보시고 그냥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 5가지 일단 얘기 들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4번 5번. 일단 우리 공부의 합격 전략은 범위는 넓게 깊이는 얇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구성. 자, 크게 주제는 4개 주제예요. 기초이론 파트도 있고, 계정별 강론도 있고, 특수회계도 있고, 재무제표 응용도 있고, 기타 주제가 있는데, 일단 요 이제 그 목차를 보면서 얘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집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단 교재 목차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 목차 보시면, 자, 기초이론 파트 파트 1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얘기한 거라. 크게 3개 챕터가 있어요. 3개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장 2장은 안 볼 거예요. 개념 체계하고 재무제표 표시. 이거는 10년에 한 번꼴로 약술 문제로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1차 공부할 때 다 공부했잖아. 공부했기 때문에 그거는 연습 문제 정도 풀어보시고, 작년에 한번 나왔지, 개념 체계. 그럼 또 이제 앞으로 몇 년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 근데 이제는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1차 강의할 때 요 1장 2장은 자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가락으로 쭉 한번 시간 날 때 보시고, 제가 보기엔 시간 없으면 챙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 오케이? 됐고요. 자, 3장 공정가치 측정과 현재가치 평가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은 안 볼 겁니다. 현재가치 평가 안 볼 거라. 현재가치 평가는 중요하죠. 1차에서는 대충 그냥 제가 개념 정도만 얘기하고 찍겠는데, 2차에서는
재무회계가 현재가치평가 회계처리가 중요해. 그래서 현재가치평가 회계처리는 제가 오늘은 아니고 한 3회차나 4회차 때 할 겁니다. 왜냐면 한 뭐 초반에 해버리면 여러분들 빡 돌아버리거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요 현재가치평가 회계처리는 한 3회차나 4회차 때 얘기를 할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정별 강론에서 자, 4장부터 12장까지 있죠. 요 4장부터 12장까지가 우리가 1차 시험 범위하고 거의 80%가 중복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일단 요 수업은 2차 수업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자세하게 할게. 오늘은 좀 자세하게 할 텐데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합격했다고 하고 약간 좀 1차 시험 강의할 때보다는 요약 강의로 진행할 거다. 안 그러면은 도저히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 다 이제 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우려하는 게 이 온라인 수업 들으신 분들도 이제 꼭 숙지하세요. 일반 과정 거치고 오신 분들은 괜찮아. 일반 1차를 합격하시고 오신 분들은 제가 이거 요약 강의해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는데 양성과정 붙으신 분들 있지. 양성과정 붙으신 분들은 양성과정의 회계학 1차는 뭐 이렇게 공개 강의에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 가족은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시험을 양성과정 통과하시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학원에다가 1차 재무회계 요거 열어두려고 하세요. 실강 수강생은 아마 제가 열어주기로 하고 이제 약속했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요 1차 재무회계 한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 될 텐데 요거 꼭 들으셔야 돼. 듣고 요 지금 2차 강의를 들으셔야지만 이해가 되실 거다. 그래서 일반 과정 빼고 양성 과정 수업 들으신 분들은 지금 어차피 양성 과정이 지금 공부하면서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라. 양성 과정 공부하면서 그거는 온라인 틀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틀어놓기만 하시고 바로 지금 현재 2차 찍는 거 이제 수업 듣지 마시고 회계학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라 하면은 1차 재무회계 그리고 회계원리도 있어. 입문 요거 학원에서 열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요거 열어달라고 하세요. 요거 듣고 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강의하는 2차 강의 수업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안 그러면 따라올 수가 없다. 오케이? 자, 요거 얘기 드릴게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 목차의 파트 2 계정별 강론의 4장부터 12장까지는 요거 듣고 들으시면은 제가 요약 강의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잘 따라오실 수 있어요. 대신 7장 차이평가는 강의 안 할 겁니다. 차이평가 요거는 항상 내가 불안에 떨었어. 이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 근데 이거 한번 강의 하려면 이것도 한 3시간 걸려.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작년인가? 작년이구나. 아, 재작년이구나? 아, 헷갈린다, 야.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얘는 매년 나온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30점 배점으로 나왔어요. 30점 배점으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98%라고 생각하시면 돼. 제껴. 오케이? 그래서 계정별 강론은 이제 대부분 강의할 텐데 차이평가는 제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특수회계. 최근에 특수회계 많이 나오지. 옛날에는 특수회계 안 나왔는데 한 5년, 6년 전부터 특수회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수회계 중에서 16장 복합금융상품 전환사채는 3년째 나왔지. 안 볼 겁니다. 안 볼 거고. 그 다음에 16장 복합금융상품 안 볼 거고. 그 다음에 18장 주식기준보상 이건 작년에 나왔지. 이건 작년에 강의했지. 재작년이구나? 강의했어요. 근데 이것도 매년 나오는 주제는 심화라고 써놨잖아요. 매년 나오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 제낄 거다. 그래서 16장, 18장은 얘도 원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95%이기 때문에 제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10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 내용 다 강의할 텐데 다만 맨 끝에 기타 주제 있죠. 기타 주제는 안 봐도 돼. 기타 주제도 관계기업 투자도 최근 나왔지. 이것도 안 봐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보지 말라고 한 거 그런 것도 빼고 나머지 주제 위주로 강의를 할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다만 얘기 드린 것처럼 파트 2 계정별 강론 강의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회계를 처음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양성 과정 안 되고 요거 회계원리하고 1차 재무회계 학원에다가 열어두려고 하든지 온라인은 제가 이제 공짜로 제공해 준지 잘 모르겠어요. 그 돈 좀 써가지고 이거 좀 듣고 난 다음에 요거 2차 과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교재 구성은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진짜 옛날에는 이거밖에 안 나왔어. 2차에서도 요거 하고 재무제표 응용 중에서도 현금 흐름표, 회계 변경, 오류증 요거밖에 안 나왔다고. 근데 이제는 이것도 막 튀어나오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 튀어나오는데 이거 강의 안 했다가 30점 배점으로 튀어나오면 그냥 그 해는 떨어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오케이? 이것도 봐야 돼. 자, 됐고요.
자,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일단 또 제가 요 2차 강의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은 또 강의 진행하면서 또 그때 또 별도로 얘기 드릴게요. 자, 일단 OT는 이 정도 하고요.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진도는 3장은 나중에 본다고 했어요. 3장은 볼 거긴 할 텐데 처음에 보면 힘드니까 나중에 볼 거고, 자, 4장 재고자산부터 보도록 하겠다. 교재로는 72페이지. 그리고 얘기 드린 것처럼 2차 강의 들으신 분들은 요거 일단 한 2회차, 3회차까지는 제가 좀 쉽게 나갈 테니까 한 2주, 3주 동안 요거 다 듣고 난 다음에 요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72페이지. 재고자산. 얘는 옛날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거의 노다지 챕터였는데 최근에 얘기 드린 것처럼 뒤에 특수회계라든가 약간 좀 어려운 주제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잘 안 나와. 최근에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얘는 개념적으로 워낙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또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0점 100점이라든 10점 100점이라든.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파트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 그럼 우리가 재고자산 파트에서 공부할 건 뭐냐? 재고자산이 뭔지는 알지? 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주된 영업 활동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잖아. 그치? 그 정의는 72페이지 나와있는데 그건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재고자산 파트에서 뭐 봐야 되냐? 그거부터 얘기 드릴게요. 들으세요. 일단 재고자산은 플로어가 일단 출발점이 뭐냐? 작년에 팔다 남은 재고가 뭐예요? 이따 써야 되겠다. 작년에 팔다 남은 재고가 기초재고지. 기초재고. 자, 그리고 요 작년에 팔다 남은 기초재고 가지고는 장사하는 게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단기에 추가로 재고산 매입하죠. 그거를 우리가 단기 매입 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요 두 개 합하면 뭐가 돼? 이게 바로 판매 가능 재고가 되겠죠. 작년에 팔다 남은 거 원래 추가로 매입한 거 합하면은 회사가 원래 판매했을 때 최대한 많이 팔 수 있는 재고 아니겠어. 이걸 우리가 판매 가능 재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요 판매 가능 재고 가지고 판매하는 건데, 문제는 요 중에서 원래 일부는 판매가 되고 일부는 판매되지 못하고 기만 현재 창고에 남아 있을 거라고. 오케이? 자, 이때 요 판매 가능 재고 중에서 원래 판매가 된 거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판매가 된 거는 장부에서 뜯어버려야 되겠지. 전부제에서 뜯어버리고 얘는 손익계산세 뭘로 인식해야 돼? 매출원가라는 결정과목에서 얘는 손익계산세 비용으로 표시해야 되겠다. 앞으로 제가 P1이라고 쓰면은 손익계산서로 생각하시면 돼. 요 얘기 들은 거 이해돼? 들어요. 아까 들으라고 한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기말 현재까지 판매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건 어디로 보내야 돼요? 기말 현재까지 판매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건 기말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아니겠어. 자산이기 때문에 걔는 기말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보고해야 되겠다. 오케이? 요게 재고자산의 전반적인 플로우라고요. 그러니까 기초재고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말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라. 자, 요 전반적인 플로우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뭐가 있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한 4-5가지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회계 처리해야 되겠어요? 일단 기초재고는 이미 작년에 회계 처리 끝났을 거고, 일단 단기에 매입한 재고부터 회계 처리가 발생하겠지. 오케이? 자, 요 단기 매입 재고 요거 1번. 자, 요 단기 매입 재고에 대해서 공부할 게 뭐가 있냐? 첫 번째가 취득원가 결정의 문제가 첫 번째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요 취득원가 결정의 문제는 뭐냐면은 금액을 결정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일단 재고자산 매입하면 장부에 기록해야 되겠지. 그 장부에 기록할 때 얼마의 금액으로 기록할 건가? 그 금액 결정의 문제를 첫 번째 취득원가 결정의 문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이게 퍼스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주제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2번이라. 2번. 요 2번은 뭐냐? 요 2번은 원가 배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가 배분은 뭐예요? 원가는 여기서 얘기하는 원가는 요 판매 가능 재고 금액, 요 금액을 원가라고 얘기해.
배분은 우리가 회계에서는 뿌리다를 배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원가 배분이란 판매 가능 재고를 뿌리는 걸 얘기한 거라. 어떻게 뿌리는 거라? 당연히 판매 가능 재고 중에서 원래 판매가 된 거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뿌리고, 기말 현재까지 판매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건 재무상태비 기말적으로 뿌려야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원가 배분이란 판매 가능 재고를 매출원가와 기말적으로 뿌리는 과정, 이게 두 번째 공발 원가 배분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 오케이? 실무적으로는 이가 제일 중요하지. 근데 항상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 재고자산은 수량과 단가로 쪼개가지고 분석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판매 가능 재고를 매출원가와 기말적으로 뿌리는 이 원가 배분도 수량 측면에서 원가 배분하고 매입 단가 측면에서의 원가 배분, 이 두 개로 쪼개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뭐라? 2번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주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뭐냐? 세 번째 주제는 일단 뿌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한 거라. 자, 요 판매 가능 재고를 매출원가와 기말적으로 뿌렸죠. 뿌리고 난 다음에 요 세 번째 기말적으로 뿌려진 금액에 대해서 공부할게. 요 세 번째 주제가 있다. 오케이? 자, 기말적으로 뿌려진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게 뭐가 있냐? 평가 손실,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판매 가능 재고를 매출원가와 기말적으로 뿌렸지. 근데 뿌리고 난 다음에 기말적으로 뿌려진 금액이 그냥 그대로 재무상태표에 기말적으로 보고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일단 기말적으로 뿌려진 금액에 출발해 가지고 이 기말재고에 수량이 감소할 수도 있고 또는 단가가 폭락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때 기말재고의 수량이 감소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뭐라고 얘기한다? 감모손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말재고의 단가가 폭락해서 발생한 손실이 평가손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초의 기말적으로 뿌려진 금액에 대해서 이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이 두 가지 종류의 손실 다 차감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기말적으로 보고되는 거라고. 이때 이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의 정의는 뭔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세 번째로 공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마 여기까지 공부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경영지도사 수업 목적으로는 이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나머지 짜투리 주제가 한 두세 개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책교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요 두 가지 세 개 주제 중에서도 보통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요 2번하고 요 3번. 요 1번은 결론만 아시면 되고, 2번과 3번 위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 들었고, 자, 지금부터 얘기 드린 거, 자, 일단 암기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취동과 결정의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 자, 72페이지는 재고자산의 정의니까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73페이지 재고자산의 취동가, 요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회계원에서 같이 1차 공부할 때 많이 공부했죠. 결론만 얘기할게. 자, 얼마를 기록해야 돼요? 자, 재고자산 취득했어. 장부에 얼마를 기록해야 돼? 대원 측은 지급한 때까지 앞으로 제가 FV라고 쓰면은 공정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얼마를 기록한다? 지급한 때까지 공정가치를 기록한다. 오케이?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지급한이 핵심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지급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하겠다는 얘기라.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 재고자산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있으면 지출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 지출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이거를 회계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금액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역사정가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재고자산은 그냥 역사정가로 장부에 기록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판서가 좀 많아요. 근데 판서 많은 거를 뭐 따라 적으셔도 되지만 따라듣기 힘들면은 그냥 들으시면 돼. 왜냐면은 제가 판서하는 게 책에 다 있거든. 책에 다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줄 쳐드릴 거라. 근데 다만 제 판서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판서가 예술이에요, 예술이기 때문에 아마 판서 얘기하는 이제 하는 거 약간 따라 적으시면서 나중에 정리할 때 보시면 오히려 책 보는 것보다 판서 이제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편하신 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어쨌든 제가 판서한 내용 전부 다 책에 있으니까
따라오기 힘드시면 그냥 책에 있는 거 좀 이따 주실 때고 떨어지고 주시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주셔도 되겠다. 오케이? 자, 됐고요. 자, 일단 대원칙은 지출한 금액으로 장부 기록합니다. 자, 이게 대원칙이고, 그러면 이 대원칙 하에서 재고자산 취득 유형별로 취득원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고자산 취득 유형은 두 가지밖에 없어. 뭐? 자가제조, 외부구입. 자가제조가 뭘 얘기한 거라? 자가제조가 제품 얘기하는 거고, 외부구입이 상품 얘기하는 거지. 자, 회사가 재고자산 스스로 만든다고 했을 때 제품 생각하시면 돼. 재고자산을 스스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지출한 금액이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지. 뭐? 재료비, 인건비, 제조간접비. 오케이? 그래서 회사가 재고자산을 스스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요 세 가지 금액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아니 그거 생각하시면 돼. 현대차가 자동차를 스스로 만든다고 했을 때 제품이잖아.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지출한 금액이 뭐가 있어요? 일단 자동차 원재료 사와야 되겠지. 철판, 강판 원재료 사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람들이 조립하니까 생산 공장에 있는 그 근로자들한테 인건비 줘야 되겠지. 인건비 지출 현금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일반적인 제조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제조경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감가상각비가 있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은 생산 설비도 필요하잖아. 생산 설비, 기기장치, 공장 건물, 거기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 감가상각비 아니겠어. 이게 뭐다? 제조간접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사가 재고자산을 스스로 만든다고 했을 때 지출한 금액이 요 세 가지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합계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오케이? 암기. 물론 요 세 가지 금액의 합계를 우리가 제품 제조원가라고 얘기하지. 요 제품 제조원가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건 뭐다? 그거는 재무회계 영역이 아니라 걔들은 원가회계 영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그냥 제품 제조원가는 요 세 가지 금액의 합계액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이걸로 아시면 되고, 다만 이런 걸로 하나 아셔야 될 게, 요 세 가지 지출하는 금액 중에서 요 인건비하고 제조간접비, 요 두 개를 합한 금액을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 두 개를 합한 금액을 원가회계에서는 가공비라고 얘기하지. 다만 재무회계에서는 가공비라고 하지 않고 전환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원가액에서는 가공비. 그러니까 이 인건비하고 제조간접비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은 원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다라고 해서 전환원가라고 얘기한다고. 오케이? 이리지. 요 용어 정도는 아셔야 되고. 됐고, 제품 됐고. 자, 외부구입. 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취득원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겠어? 상품을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지출한 금액이 뭐가 있어요? 그치? 내가 이 상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한테 직접 지급한 원본 구입 가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지출한 금액이 뭐가 있어요? 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하게 되면 부대비용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각종 부대비용, 예를 들어서 가장 상품 매입할 때 부대비용 발생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회계원리에서 공부했던 매입분이. 그래서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을 뭐다? 장부에 기록한다는 얘기라. 이래? 이렇게 끝. 자, 요 내용들은 그냥 무조건 상식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줄점 치도록 할게.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 줄친 거 빼고는 안 보셔도 돼. 자, 73페이지에 자, 이 제2절 제2고자산의 시정가 나와 있지. 첫 번째보다 첫 번째 줄 줄칠게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그리고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하는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말은 좀 어렵지.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즉담일치기. 즉 풀어서 얘기하면 재고자산은 이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지출 동그라미 지출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합니다. 이 지출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이거를 우리가 회계원리에서 이제 그 1차 시험 공부할 때 공부했지. 그 개념책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이거를 역사정가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되 재고자산은 지출한 금액 역사정가로 장부에 기록한다. 됐고. 자, 그 밑에 문단은 1차 시험에서 많이 말 문제가 나오는데 2차 시험 볼 필요 없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요 취득 유형별로 취득원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자가지조 제품이지. 밑에 2번 자가지조 제품 취득원가. 결론만 하시면 돼.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줄게요.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제품 얘기한 거라. 제품 취득원가는 직접 재료원가에 직접 재료비에 전환원가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환원가는 다음의 원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 밑에 하얀색 박스 묶어 놓으세요. 첫 번째가 뭐가 있어? 직접 노무원가 인건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뭐가 있어요? 제주간접비. 이리지?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를 묶어서 얘기하면은 결론적으로 제품 제조원가는 어떻게 된다? 재료비, 인건비, 제조간접비 요 세 개를 합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이거는 원가액에서 또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일단 제목에서는 이 정도 결론만 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내용은 그냥 읽어보세요.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 3번 외부 구입. 외부 구입이라는 얘기는 상품 얘기하는 거지. 상품 취득원가를 얘기한 거라. 자, 3번. 자, 양걸로 2번.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상품 매매 기업의 재고자산, 상품 취득원가는 매입원가를 합니다. 매입원가를 한다는 얘기는 지출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하겠다는 얘기라. 다만 이때 매입원가는, 자, 뒷부분 주실게요. 자, 이때 매입원가는 매입가격 앞에 동그라미 1번. 이 매입가격이 뭐겠어? 매입가격이 아까 전에 얘기 들었던 요 원본 구입가격을 얘기한 거라. 원본 구입가격. 자, 요 금액에다가 수입관세 앞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 전부 다 뭐다? 취득 부대 비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줄게요. 수입관세와 제세금, 단, 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계속 글짓기. 수입관세와 제세금, 그 다음에 매입운임, 하용료, 그리고 완제품, 원조료 및 용역의 취득 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 한마디로 매입부대비용,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뭐 말은 좀 주저리 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본 구입가격에다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다음 부대비용이 좀 많다. 이해돼? 오케이, 끝.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주신 것 중에서 수익관세와 제세금 취득원가에 포함하는데 단 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라고 돼 있지. 그 말에 들어간 이유 아시겠어? 내가 상품 같은 거, 자산 같은 거 취득할 때 세금 부담하는 거 있죠? 그럼 세금 부담하면은 그만큼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라고. 다만 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은 그만큼 어떻게 돼? 내가 세금 부담하긴 했지만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지출한 금액이 아니지. 그럼 지출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걔는 애초부터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얘기라.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매입 부가세가 있겠지. 오케이? 매입 부가세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뒷부분. 세 번째 줄의 뒷부분. 그거는 꺽쇠 표시만 합시다. 제가 앞으로 요게 꺽쇠 표시 여는 거고 요게 꺽쇠 표시 닫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매입 할인 꺽쇠 표시 열고 한번 읽어볼게. 매입 할인 리베이트 그리고 기타 이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꺽쇠 표시 닫으세요. 여러분들 얘들은 왜 차감하는 거라? 매입 할인하고 리베이트는 공통점이 뭐예요? 매입 할인하고 리베이트는 거래 상대방이 물건값 깎아준 거지. 그래서 걔들은 거래 상대방이 물건값 깎아준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지출하는 금액이 감소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걔는 취득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다 기억나지, 그치? 됐고. 그리고 그거를 방금 얘기 드린 걸 정리한 게 그 두 번째 하얀색 박스 풉니다. 그거 묶어 놓고 읽어보시면 돼. 그리고 맨 끝에 양걸로 2번 매입 에누리아 환출 매입 할인. 이건 내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이거는 회계에서도 강의한 거니까 요 밑에 양걸로 2번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끝. 자, 일단 얘들은 요 정도 하고 넘어가고. 근데 얘들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 근데 얘들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얘기 드린 거다. 오케이? 끝. 일단 얘는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정작 중요한 건, 자, 두 번째, 요 원가 배분도 중요합니다. 요 2번, 3번,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99% 2번, 3번,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75페이지 제3절, 재고산의 원가 배분. 자, 몇이냐. 기호만 좀 얘기 드릴게. 자, 원가 배분.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 자, 여러분들, 원가 배분 뭐라고? 원가 배분은 판매 가능 재고를 매출원가와 기말적으로 뿌리는 과정이라고 얘기 드렸지. 근데 이 원가 배분이 수량 측면에서 원가 배분도 있고 매입단가 측면에서도 원가 배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뭐 쉽게 예를 든다면,
요 판매 가능 재고가 요 두 개 합해가지고 판매 가능 재고가 수량으로는 금액으로는 3만원, 수량으로는 예를 들어서 300개라고 가정할게. 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 3만원을 매출원가와 기말적으로 두 개로 쪼개는 게 우리의 목표지. 그러면 이 3만원을 매출원가와 기말적으로 뿌리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결정해 줘야 되겠어? 가장 먼저 요 판매 가능 재고가 금액으로는 3만원이지만 수량으로는 300개지. 요 300개이기 때문에 요 300개 중에서 원래 도대체 몇 개가 팔렸는지, 또 기말에 몇 개가 남아있는지, 요 판매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 요 수량부터 결정해 줘야 될 거라고. 요때 요 판매 수량과 기말 재고를 요때 요 판매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을 결정하는 이론적인 방법,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수량 측면에서의 원가 배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리지, 그치? 됐고. 근데 문제는 판매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만 결정이 됐다고 해서 원가 배분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 300개 중에서 원래 판매가 된 건 확인해 보니까 200개고, 기말 재고는 수량으로 보니까 100개 남아있어요. 그럼 이렇게 판매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은 일단 확정이 됐지만 아직 우리가 원가 배분을 할 수가 없지. 왜? 왜냐면 요 판매 가능 재고 수량이 300개지만 요 300개가 매입 시점마다 매입 단가가 다 다를 거 아니겠어. 뭐냐면은 요 300개 중에 어떤 거는 한 개당 100원에 매입한 애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한 개당 110원에 매입한 애도 있을 거고, 어떤 애는 한 개당 90원에 매입한 애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입 시점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 300개가 매입 단가가 매입 시점마다 다 다를 거란 얘기라.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판매 가능 재고를 최종적으로 매출원가와 기말적으로 뿌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원래 300개 중에서 200개가 판매가 됐다고 하지만 요 200개가 요 300개 중에서 어떤 단가로 매입한 200개가 판매가 됐는지, 그리고 기말에 이제 남아있는 100개도 요 300개 중에서 어떤 단가로 매입한 100개가 남아있는지, 결론적으로 판매된 재고의 매입 단가, 기말 재고의 매입 단가를 우리가 추가로 결정해 줘야지 요 3만원 중에서 매출원가로 뿌릴 겁니까? 요 3만원 중에서 기말 재고로 뿌릴 금액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리지, 그치? 요때 판매된 재고의 매입 단가, 기말 재고의 매입 단가를 결정하는 이론적인 방법,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매입 단가 측면에서의 원가 배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대 오케이, 끝. 자, 제가 수량 측면에서 원가 배분 먼저 얘기 드리고 매입 단가 측면에서 원가 배분 얘기 드릴 거라. 얘는 장단점이라든가 이론형 약수 문제로도 나올 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수량 측면에서 원가 배분부터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수량 측면에서 원가 배분이 이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시지?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새로운 걸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고 1차 시험에서 공부했던 거 우리가 복습하고 있는 상태라. 잘 따라오셔야 돼. 자, 수량 측면에서 원가 배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뭐가 있어요? 계속기록법, 실사법. 자, 여러분들, 수량 측면에서 원가 배분은 판매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을 결정하는 걸 얘기한 거라. 근데 이때 판매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을 결정하는 이론적인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뭐? 계속기록법, 실사법. 자, 요거는 내가 간략하게 개념 얘기 드리고 요건 예제까지 풀어보도록 할게. 오케이? 자, 계속기록법. 얘는 판매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이 어떤 순서로 결정이 되는 거라? 얘는 우리의 상식에 따른 방법이지. 이게 우리의 상식에 따른 방법이고 이게 변태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 이 계속기록법은 판매할 때마다 판매 수량을 계속 기록한다고 해서 이름이 계속기록법이 된 거라. 그래서 얘는 요 판매 수량이 퍼스트고 기말 재고 수량이 나중에 세컨드로 결정되는 방법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계속기록법은 기본적인 전제가 회사가 재고 자산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판매하겠지. 수없이 많이 판매하는데 이 계속기록법은 재고 자산 판매할 때마다 판매 수량을 그때그때 파악해가지고 장부에서 떨어버리는 방법, 그게 바로 계속기록법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얘는 판매할 때마다 판매 수량 그때그때 파악해서 장부에서 떨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 수량 결정. 이해돼? 그럼 기말 재고 수량은 어떻게 결정이 되겠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300개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판매할 때마다 200개 다 떨어버렸으면 기말 시점에 장부에 남아있는 수량은 당연히 몇 개 남았겠어? 그냥 100개 남아있겠지.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기말적으로 보고되는 금액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판매 수량과 기말적으로 수량을 결정하는 이론적인 방법, 이게 바로 뭐다? 계속기록법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 이건 우리의 상식에 따른 방법.
반면에 실사법은 수량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라? 얘는 반대지. 얘는 기말재고 수량이 퍼스트고 판매 수량이 세컨드라. 아이고 씨. 그러니까 얘는 자 실사법은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은 얘는 회사가 기중에 수량을 재고산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판매하는데 문제는 얘는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실무적인 한계 때문에 재고자산 판매할 시점에서는 판매 수량을 그때그때 파악하지 못하는 방법 이게 바로 실사법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 얘는 판매할 때마다 판매 수량을 계속 기록했지. 근데 얘는 재고자산 자체의 특성도 있고 하여튼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재고산 판매할 때는 판매 수량을 그때그때 파악하지 못하는 방법.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얘는 판매할 때마다 판매 수량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얘는 뭐부터 결정하는 거라? 판매 수량 먼저 파악하는 게 아니라 기말 시점에 기말 재고부터 먼저 파악하는 거라고. 근데 이 기말 재고를 어떻게 파악하는 거라? 실사니까 실제로 살려보는 거라. 기말 시점에 회사의 재고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달려가지고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를 하나하나 실제로 다 살려봐요. 살려가지고 기말 재고 수량을 먼저 결정하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만약에 기말 시점에 창고에 달려갔더니 창고에 남아있는 수량이 100개라고 확인됐어요. 그럼 그 100개를 뭐다? 기말 재고 수량으로 확정. 이게 퍼스트. 그럼 판매 수량은 어떻게 확정하면 되겠어? 어쨌든 원래 300개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기말에 실제로 살려보니까 100개 남아있지. 그럼 모자란 수량 몇 개라? 모자란 수량 200개지. 그 200개를 전부 다 판매가 됐다고 가정해서 판매 수량으로 밀어버리는 방법. 이게 바로 뭐라? 실사법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사법은 판매할 때마다 판매 수량을 먼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말에 실사를 통해서 기말 재고 수량 먼저 확정하고 그리고 모자란 수량을 전부 다 판매 수량으로 밀어버리는 방법. 이게 바로 실사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 이 개념 정도는 아셔야 돼. 오케이 끝.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 들었고 요거는 근데 말로만 씹으려는데 요거는 예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제 보고 줄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75페이지에 원가 배분의 정의는 아셔야 되겠지. 자 메뉴에 하얀색 박스 있죠. 하얀색 박스는 그 원가 배분의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이니까 그거는 묶어놓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서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맨 끝에 이렇게 다음에 주실게요. 이렇게 다음에 판매 가능 재고 자산의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요건 판매분이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기말재고, 요거는 미판매분이죠. 이렇게 뿌리는 과정을 재고자산의 원가배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판매 가능 재고를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로 뿌리는 과정, 이게 원가배분. 자, 근데 이게 수량 측면에서 원가배분도 있고 맵단가 측면에서 원가배분도 있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건 수량 측면에서의 원가배분 보는 건데 거기에 교재 76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자, 76페이지, 77페이지는 좀 더 줄치도록 하고요. 78페이지 예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자, 예제 1번이 계속기록법, 실사법. 자, 이게 개념을 비교하는 문제래. 이거 아주 문제래. 53분이네. 10분만 쉬었다 볼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할게요. 10분만 쉴게요.